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에 결국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우리가 아주 깨끗하게 지울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은 상승하지 못하고 결국은 혼조세로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시장이 크게 하락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고용 하나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건데요. 그러면 잠시 후에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고용 외에 다른 경제 지표들까지 짚어보면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금요일 저희가 주말 사이에는 오펙 플러스 중동 산유국들의 회의가 있었는데요. 추가적인 감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은 기존의 결정대로 200만 배럴의 감산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저희와 함께 하시죠. 굿모닝 글로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12월 2일 금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미국의 11월 고용이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자 하락세로 출발했는데요. 점차 낙폭을 축소해 가다가 혼조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1% 상승했고 S&P 500이 0.12%, 나스닥이 0.18% 하락 마감했는데요.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고용이 여전히 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선 11월 비농업 고용이 26만 3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20만 명을 상회한 것입니다. 임금 상승률은 5.1%로 전달의 4.9%보다 높아졌고 이 역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미 연준의 속도 조절 기대감과 충돌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만 장 막판에는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도 장중에 3.6%를 돌파했다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12월에 FOMC에서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장중에 74%로 하락했다가 이후 77%를 회복했습니다. 이번에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개 섹터 중 5개 섹터가 상승했고 6개가 하락했습니다. 산업과 자재 섹터가 상승했고 기술 섹터, 금융 섹터, 그리고 에너지 섹터가 하락했는데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날 크게 하락했다가 달러와 약세에 낙폭을 축소해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장중 3% 넘는 하락세 보이다가 약 1.19% 하락 마감했습니다. 넷플릭스와 메타 플랫폼은 요 며칠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기업들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기대감이 확산이 되면서 다 함께 상승했는데요. 알리바바가 약 4.79% 상승했고 징둥닷컴이 5%, 바이두도 역시나 4.7% 상승했습니다. 또 니오와 리오터 역시 각각 8.6%, 6.95% 급등했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미 상무부에서 중국 태양광 업체들이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발표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해당 소식에 진콜솔라는 12% 급등했고 솔라이즈는 4.4%, 썰러는 3%가량 올랐습니다. 인페이즈 에너지는 개별 이슈도 있었죠. 유럽에서 마이크로 인버터를 출시했다고 발표하자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약 7% 올라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는 1.5% 하락 마감했습니다. 실적과 가이던스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한때 10%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되는 등 시장 여건이 개선이 되자 낙폭을 축소해 마감했습니다. 이 여파로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그리고 브로드컴 등의 다른 반도체 업종들도 크게 하락했다가 역시나 낙폭을 축소하면서 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인텔은 1.4% 하락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인텔의 아일랜드 지사가 직원 수천 명의 근로자에게 3개월의 무급 휴가를 제안했는데요. 이는 인텔이 비용 절감의 일환으로 시행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도어대시는 3.4% 하락했습니다. RBC 캐피털 마켓에서 도어대시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고 또 우버와의 격차가 좁다고 지적했기 때문인데요.
여전히 배달 시장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주문량 측면에서 성장률이 더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오펙 플러스 산유국 회의를 앞두고 하락했습니다. 당장 5일부터 유럽연합과 영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고 G7 등의 여러 국가들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가격 상한제를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약 1% 하락해서 8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들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월요일에 발표되는 ISM 서비스업 PMI 그리고 금요일에 생산자 물가지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목요일에 장마감 후에 코스트코 그리고 브로드컴 등의 실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과 주말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 핵심 이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과연 지난 금요일에는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가장 부각받았을까?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고용 실망에도 50bp 유지라는 건데요.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고용 지표가 워낙 강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속도 조절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꺾이진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6만 3천 건이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20만 건 정도였었기 때문에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고용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고용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에서 바라는 바는 고용이 많이 꺾이길 바라죠. 그래야지 인플레이션을 좀 잡을 수 있다는 기조를 갖고 있는데 고용이 쉽게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나왔던 지표를요, 좀 다각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좋은 걸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지표였습니다. 예컨대 실업률은 여전히 3.7%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극단적인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시간당 평균 임금이 0.6% 올랐습니다. 전월에 0.5% 오른 것에 비해서 임금 상승률이 더 올랐다는 것은 이것 역시도 인플레이션의 부정적이라는 얘기겠죠. 자, 경제활동 참가율이 62.1%를 기록했는데 지난 8월 이래 3개월 연속 경제활동 참가율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이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용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표 때문에 결국은 연준에서 12월 FOMC 때 다시 75bp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이냐? 그렇진 않을 것으로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연준에서 시장에서 계산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일단 일주일 전에 하늘색 점선을 보시면요. 그리고 한 달 전 회색 점선을 보더라도 이제 내년 정도가 되면 결국은 최종 금리가 5%를 넘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 지표가 발표된 이후가 바로 하늘색 실선입니다. 하늘색 실선은 여전히 5% 아래에 놓인 걸 봤을 때 결국 뭐 이런 고용 지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 금리가 5%를 넘을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는 게 시장 참가자들의 의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고용 지표가 부정적으로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금리 경로를 변경시키지 못할 거라는 얘기로 귀결이 되는데 자, 김태수 세무사님, 이게 고용 지표가 이렇게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종 금리 수준이 아주 높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 그리고 노동시장, 그리고 소비, 물가, 이것도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말도 많고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표에서 보면은 이제 요 네 가지를 제가 종합적으로 이제 현재 나온 수치 그리고 연준이 기대하는 바를 분리를 해봤는데 먼저 이제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는 주택 관련된 지표들이 있고 그리고 PMI 구매 관리자 지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 지표가 모두 시장의 기대를 넘어서서 하락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침체는 불가피하지만 최대한 천천히 연착륙하기를 바라는 연준의 입장과는 다르게 좀 빠르게 떨어지는 모습이고 노동시장 지표 같은 경우에는 해고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고용이 좀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민간 분야에서도 고용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해고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좀 넉넉히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업수당 신청 없이 빠르게 재취업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지금 원하는 거는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좀 느껴서 해고자가 늘어나고 해고자들이 소비를 좀 줄어들면 물가가 낮아질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렇다고는 좀 맞지 않는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소비 관련해서는 이제 개인 소득하고 소비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해고자가 증가하면서 소득과 소비가 좀 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유지하거나 또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면서 연준이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하락 중이긴 합니다. 하락 중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연준이 그동안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해온 거에 비하면은 하락의 기울기가 연준이 원하는 수준에 매우 못 미치는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강력한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시장이나 제조업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노동지표가 그러지 못한 상황으로 있다 보니까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더 강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추가로 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은 파월 의장이 12월 달에 0.5%포인트 인상을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 왜 시장이 그러면 이렇게 됐느냐 시장이 별로 힘을 못 쓰느냐 하는 거는 인상 폭에 대한 문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기존의 몇몇 연준 총재들이 6%대로 올라갈 수 있다, 올려야 된다. 정말 그 극단적으로 7% 얘기까지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파월 의장이 5%, 5.25% 정도 수준에서 멈출 것이다가 아니라 이게 파월 의장도 얘기했지만은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장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힘을 못 쓰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2022년 올해의 승자는 에너지라는 키워드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연말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올 한 해 정리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내년을 준비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침체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에너지주들에 대한 리스크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기업으로 이제 쉐브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쉐브론이 3분기에 2억 달러 순이익 기록했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2배 정도 가까이 증가했고 그리고 현금 흐름도 153억 달러나 되고요. 거기에다가 35년 연속 배당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부채 비율이 이만한 대기업의 순부채 비율이 겨우 5% 미만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막 3배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리뉴어블 에너지 그룹이라고 해서 이제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또 신재생 에너지 쪽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유가가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죠. 거기에다 러시아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 올라가면서 유가 하락하는 부분 모두 상쇄시켜버리는 이런 모습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지금 최근에 유럽연합이 러시아 석유 금지하는 이런 거 이제 발동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소량의 구매자들이 다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글로벌 석유 공급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2023년도에 90달러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몰리풀에서 지금 보고서 나온 거 보면은 에너지 주식들의 어떤 하락 이런 것들이 단기적일 수 있는데 하지만 추세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또 2023년도에 좀 긍정적인 그런 보고서들을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올해는 에너지의 사용량도 많았고 또 뭐 다양한 외부 변수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도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큰 좋은 수익을 거뒀는데
내년은 정작 그 경기 침체가 걱정되잖아요. 경기 침체 때는 또 에너지의 사용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럼 이런 경기 침체에 맞춘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이제 지난 그 수요일 이후에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예측이 더 확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뭔가 2023년도에는 역발상으로 한번 경기 침체를 노려보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악재로 인한 한 번의 추가적인 더 급락이 오게 되면 그때는 정말 매수가 된다, 매수 신호가 온다 이런 의미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뭐 미국 의료 부문이라든가 아니면은 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약간 피난에 가 있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나왔던 그 어떤 그 고용 보고서 이런 것들 때문에 침체에 대한 우려가 살짝 약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아직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예측이 더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지금 그 크레스텍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시장의 경기 사이클하고 상관없이 수익을 꾸준히 내줄 수 있는 회사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리고 블랙락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수요가 경기 변동에 좀 덜 민감한 그런 의료 부문 주식을 한번 내년에 잡아보는 게 어떠냐. 이런 것들을 또 얘기했고 JP모건에서는 아주 경기가 연착륙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분기에 저점이 올 테니까 그때를 한번 노려보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보면은 내년에 많이 또 한 10% 가까이 성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리고 뭐 리피니티브 같은 경우에 그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그 외에도 뭐 소형주를 노려보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기관에서 지금 경기 침체를 뭐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2022년도 올해 주가 하락이 너무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기 침체를 이미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나름대로 저점 매수를 좀 시작하거나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오르느냐가 문제지 이제 저점을 바닥으로 좀 반등에 나서고 있다는 데에는 월가의 의견도 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XR 헤드셋인데요. 많은 곳들에서 뭐 헤드셋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자, 이번엔 어떤 기업일까요? 애플이 XR 헤드셋을 내놓는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지금 XL이 한 7년, 애플이 7년 전부터 이제 헤드셋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리얼티 OS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그 당시에는 이제 리얼리티라는 그 단어가 좀 많이 나왔었고, 근데 최근에 이제 다양한 이제 그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XR이라는 건 이제 확장현실,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라고 해가지고 증강현실하고 가상현실을 모두 이렇게 합성시킨 겁니다. 가상현실은 이제 게임 세계에서 하는 거 다들 아실 거고, 증강현실은 우리가 핸드폰 이렇게 길거리에 갖다 비추면 거기에 맛집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합성되는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통합시키는 그런 제품인데 최근에 이제 XROS로 변경을 시키면서 이제 메타 플랫폼하고 좀 대결을 좀 준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웨어러블 사업부가 지금 전체 매출의 한 1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412억 달러 정도 지금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죠.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하다가 최근에 워크 저커버그가 이거 조금 너무 과하다. 아직은 좀 산업이 무르익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금 주춤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애플이 이번에 헤드셋을 가지고 신제품 출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에서 좀 강력하게 대결을 하려고 또 앞서 나가려고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고 헤드셋이 한 2,000에서 3,000달러 정도 가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미 수요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메타버스 산업을 새롭게 이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중요한 게 애플 주주들에게 과연 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전고점이 바로 180달러 수준인데 이쯤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애플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가 지금 180달러 때부터 움직일 때마다 사이클 나올 때마다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점도 조금씩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락이 140달러 선에서 멈출 수만 있다면은 기술적으로 매수의 시점이 아주 적절하게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장기 패턴상으로 반등이 시작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거래량이 조금 안정돼지면은 좀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보면은 애플이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코비드 상황 때문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어요. 지금 폭스콘 공장 시위 때문에 최대한 80억 달러나 지금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중국의 코비드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23년도에도 조금 불확실한 게 남아 있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이제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고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최근에 이제 오펜하이머의 마틴 양이라는 분석가가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제 교체 주기에 대한 걸 하나 얘기를 했어요.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소비를 하면서 애플 주요 제품들, 신제품들을 너무 많이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제품 교체 주기가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에 이게 좀 부진할 것이다.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업그레이드하는 수준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매출이나 수익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소프트웨어 수익 쪽의 수익성이, 성장성이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27% 상승했고요. 직전 2분기에는 17% 상승했어요. 근데 3분기에는 겨우 12%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제 수익성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이나 뭐 교체 사이클 문제 그리고 서비스 부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만 발목을 잡지 않는다면은 내년 초반 경기 침체 짧게 지나면서 충분히 180달러까지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과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일들 저희가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